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 학과에 재직 중인 전영국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웨비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그 웨비나 주제는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Next Generation Biomedical Devices Based on Micro Nanofluidics and Multiscale Structures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의 샘플 전처리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는 주로 미세유체 역학과 그 마이크로 스케일 그리고 매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를 결합한 멀티 스케일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의 간략한 소개인데요. 저는 포항공대에서 그 학부와 석박 통합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MIT에서 약 4년 반 정도 포닥으로 있다가 최근 작년 2학기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분야는 마이크로 나노 플루이딕스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 그리고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고 보시는 것처럼 그 논문들과 그 특허 추적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 헬스케어 및 사이언스 부문에서 포브스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주로 진행했던 연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어널리시스와 바이오 매뉴팩처링을 위한 바이오 입자 제어 기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내에서 입자들을 분리하거나 농축하는 그런 제어 기술을 개발해 왔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박사과정 동안 주로 진행해 왔던 실시간 다이어그노시스를 위한 바이오 시그널 메저먼트 연구를 또 다른 두 번째 섹션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저의 연구 중 하이라이트된 연구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본 웨비나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홀 바디 모션 모니터링을 위한 스트레쳐블 스트레인 센서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와 파트 3에서는 제가 MIT 포닥 과정 중에 진행했던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반의 입자 분리 연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고 파트 3에서는 개발한 입자 분리 기술을 상용화 레벨까지 개발한 진보시킨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스트레쳐블 스트레인 센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 센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변형률을 측정한 센서인데요. 변형률을 측정하는 센서인데 기존의 그 금속 기반의 저희가 흔히 아는 스트레인 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플렉서빌리티 또는 스트레치빌리티가 없어서 그 변형이 측정 가능한 레인지가 굉장히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연구에서는 높은 센시티비티와 와이드 워킹 레인지를 동시에 가지는 스트레쳐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한 센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혹은 스트레쳐블한 폴리우레탄 멤브레인 위에 그 백금층, 플라티늄 레이어를 얇게 증착을 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인장했을 때 필연적으로 스트레쳐블하지 않은 플라티늄 레이어 위에 다음과 같이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크랙의 구조는 그 증착 방법과 증착 두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림은 그 금속 백금층의 크랙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주로 그 백금층의 thickness에 따라서 백금층에 형성되는 크랙의 구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금층의 두께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단절되는 크랙 구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측정할 수 없는 레벨로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센서를 인장했을 때 발생하는 저항을 측정을 해서 역으로 그 측정된 저항을 가지고 외부에서 가해진 변형률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 이 스트레인 센서의 원리인데, 이렇게 크게 그 크랙이 가게 되면 저항이 많이 커지게 되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레벨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속층의 백금층의 그 크랙 구조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150% 수준의 가장 옵티멀한 thickness에서 150% 정도의 스트레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센서는 센시티비티와 동시에 와이드 워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눈 깜빡임이나 손 맥박, 그리고 숨 쉬는 것 같은 굉장히 미세한 스킨 레벨의 모션도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관절 단위의 그 어깨 움직임이라든가 그 허리 그리고 무릎 부분의 움직임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관절 레벨의 움직임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한 센서라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센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쇼케이스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한 센서는 장갑 형태로 만들어서 손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눈 위에 부착해서 눈의 깜빡임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 깜빡임 같은 그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은 전신마비 환자들의 경우 손 끝 움직임이나 이렇게 눈 깜빡임 정도밖에 안 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개발한 센서의 와이드 워킹 레인지 특성을 이용해서 이 차세대 3D 컨트롤러, 그러니까 흔히 말해 조이스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3D, 아니 2D 형태의 컨트롤러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개발 중인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3D 모션이 가능한 바디 위에 저희가 개발한 센서들을 부착해서 이 그 끝단에서의 바디의 움직임을 이 센서의 그 측정 결과로부터 역추적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D 컨트롤러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반의 fully automated particle separation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매크로 스케일의 입자들, 뭐 흔히 말해 밀리미터 이상의 입자들의 경우에는 에 비해서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입자들, 예를 들어 셀이나 세포나 DNA, 단백질, 박테리아 등의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입자들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러한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입자들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이오 어널리시스 또는 바이오 매니팩처링에서 이러한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바이오 파티클의 입자들의 분리가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어널리시스, 바이오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타겟 입자들을 다른 입자들로부터 분리해내가지고 그 입자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을 위해서 그 전처리 단계에서 타겟 입자만을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히나 바이오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바이오 매니팩처링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DNA 조작된 호스트 셀로부터 생산된 테라퓨릭 프로틴, 즉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또 필수적입니다. 즉 호스트 셀이 이제 생산해내는 그 테라퓨릭 프로틴들이 호스트 셀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프로틴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호스트 셀로부터 이러한 테라퓨틱 프로틴을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파티클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티클 세퍼레이션 기술은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엔바이러멘털 사이언스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음용수 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유해성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철 기술에서도 이러한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입자 분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을 위한 컨벤셔널 메소드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친숙하실 가장 큰 두 개. 첫 번째는 센트리피게이션, 원심 분리 기술이 있겠고, 필트레이션, 즉 채로 걸르는 단순한 세퍼레이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센트리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대학 단위나 연구소 단위에서 굉장히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친숙한 기술인데요. 이 친숙한 기술의 경우에는 이 주로 레이블링 메소드, 즉 팩스나 맥스 등의 레이블링 메소드와 결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레이블링 리에이전트로 인한 코스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연속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배치 오퍼레이션으로 이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그 일일이 그 입자 샘플 분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버 그리고 에너지 앤 타임 인텐시브한 워크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이런 센트리피케이션 프로세스 중에 샘플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이 분리를 하는 이유는 타겟 입자들, 타겟 바이오 파티클을 분리해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전처리 과정에서 샘플이 데미지를 받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샘플 데미지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필트레이션. 보통은 이제 멤브레인 기반의 필트레이션 방법을 주로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샘플을 넣어주게 되면 벽면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이제 그 입자가 작은 입자들 또는 프로틴 단위의 그 나노 크기의 입자들이만을 빼내는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방법의 경우에는 바이오 매니팩처링에서 골드 스탠다드 메소드로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멤브레인 파울링 그리고 클로깅 문제입니다. 멤브레인이 막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막히고 오손이 되는 과정 때문에 멤브레인의 주기적인 교체와 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뒤에서 말씀드릴 마이크로나노 파티클 세퍼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리플레이스먼트, 멤브레인 메인테넌스를 위한 코스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막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이오 파울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의 회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래의 컨벤셔널 메소드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미세 유체 역학 기술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최근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시작돼서 계속 개발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채널 디멘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 크기와 거의 유사한 스케일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티클 입자들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포터빌리티와 필드 디플로이빌리티 그러니까 현장 적용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샘플 주입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이나 리에이전트 컨섬션이 굉장히 적어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은 샘플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샘플 처리량이 또 작다는 단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개선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서 왔는데 다음에 키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채널 구조를 굉장히 정밀하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래의 그 분리 방법들에 비해서는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자체가 어려운 공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와 맞물려서 릴라이빌리티도 제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들이 제어가 어렵고 릴라이빌리티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적은 샘플과 리에이전트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루풋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반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커머셜라이제이션 돼서 상용화돼서 실제로 그 의료계나 산업계에 활용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분리 방법을 개발하고 오토메이티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를 첫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한 그 분리 장치는 손으로도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릴라이빌리티가 높고 이피션시가 높은 분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단순한 펌프 시스템만으로도 입자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람의 휴먼 인터벤션이 들어가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입자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Translation to the Plastic Device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파트 3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개발한 분리 장치를 상용화 레벨로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매스 프로덕션과 하이스루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한 분리 장치를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캡슐 기반의 플라스틱 디바이스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개발한 그 매스 프로듀서블한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들을 패러럴라이즈해서 스루풋을 리터 퍼 미닛 수준으로 굉장히 극대화해서 상용화 레벨이 가능하고 산업계나 의료계에 쓰일 수 있는 정도의 스루풋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태까지 개발한 기술들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분리 기술인데요. 분리 기술의 가장 기대에 사용된 테크놀로지는 스파이럴 이너셜 마이크로플루이딕스입니다. 이 스파이럴 이너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는 보시는 것처럼 나선형 채널을 띠고 있고 나선형 마이크로 채널 안에서 입자들이 그 채널 안에서 유체역학적인 힘을 받아서 입자들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이러한 나선형 채널 안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속력을 가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힘을 받게 되는데 보시는 그림은 채널의 단면입니다. 채널의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크게 리프트 포스와 드래그 포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드래그 포스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채널의 특성 때문에 채널 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위아래 두 개의 그 와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저희가 흔히 세컨더리 딘 플로우라고 세컨더리 리서큘레이션 플로우 혹은 이제 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딘 플로우에 의해서 발생하는 드래그 포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리프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채널 안에서 입자들이 벽면 효과나 채널에 흐르는 그 유체 프로파일로 인한 프로파일에 의한 힘을 받아서 이제 입자들이 채널의 벽면 쪽으로 받는 힘을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최종 로케이션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이런 리프트 포스와 드래그 포스의 평형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프트 포스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의 4승에 비례하고
디렉트 폴스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입자들이 채널의 안쪽으로 더 정렬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입자들을 크기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리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는데, 다른 분리 방법들에 비해서 큰 장점은 일단 레이블 프리,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샘플을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의 특성상 그 스피드, 그러니까 입자들이 어느 정도의 벨로시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루풋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내의 컨벤셔널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의 경우에 마이크로 리터 퍼민 수준의 스루풋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파이럴 이니셜 마이크로플루이딕스의 경우에는 분당 밀리리터 수준의, 디바이스 하나당 분당 밀리리터 수준의 높은 스루풋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쉽게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세 번째 특징으로는 컨티뉴어스하게 입자들이 분리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클로깅 문제나 파울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컨벤셔널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반의 분리 방법에 비해서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높고, 단순히 펌핑 이제 샘플들을 주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 포스가 없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런 스파이럴 이너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리 방법들에 비해서 세퍼레이션 이피션시나 레졸루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휴먼 인터벤션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분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분리 방법의 경우에는 멀티 디멘셔널 더블 스파이럴 디바이스라고 해서 MDDS 디바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MDDS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채널이 두 개 꼬아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진 채널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진 채널이 있는데, 이 디바이스의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디멘전이 서로 다른 스파이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앞에서 언급드린 리프트 폴스를 다시 살펴보면 분모 텀에 H제곱이라는 텀이 있는데요. 이 H는 이 채널의 디멘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디멘전이 작을수록 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초록색으로 된 스파이럴 채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디멘전의 채널을 사용해서 저희가 타겟 입자들을, 샘플 안에 모든 입자들을 한쪽으로 일단 모아주고 컨센트레이션을 시켜주고, 이 모아진 입자들은 두 번째 노란색 채널의 바깥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채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멘전이 커서 리프트 폴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폴스가 작아지게 되면 이 작은 입자들은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적어서 그대로 남게 되지만, 큰 입자들의 경우에는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리프트 폴스의 영향이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들로 나란히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일반적인 스파이럴 채널과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채널입니다. 첫 번째 채널에서의 입자 포커싱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채널에서의 파티클 포커싱 이펙트로 인해서 저희가 파티클 디스펄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세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과는 기존의 이제 싱글 스파이럴 채널과 제가 개발한 MDDS 디바이스와의 차이를 극대화해서 보여드린 것인데요. 극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싱글 스파이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실험에서는 6마이크로 입자와 10마이크로를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10마이크로 입자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폴스가 굉장히 커서 다음과 같이 채널의 안쪽에 굉장히 잘 모이게 됐지만, 6마이크로 입자 같은 경우에 리프트 폴스가 굉장히 크진 않기 때문에 10마이크로 입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디스펄전을 가지고 퍼져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MDDS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초록 색깔 스파이럴 채널을 거치면서 한 번 모인 이후에 포커싱을 시켜준 이후에 두 번째 채널에서 입자들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입자들이 크기에 따라서 그들의 포커싱 밴드를 유지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의 채널 스트럭처럴 변형을 통해서 세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분리 방법을 저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그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를 분리하는 데 활용을 했는데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백혈구는 투명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 채널로 흘러가게 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입자들은 레드 블러드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주로 이제 적혈구가 백혈구의 약 1000배 정도 많게 분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혈구로부터 백혈구를 분리해내서 백혈구를 최종적으로는 분석함으로써 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스템 분리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는데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희석된 샘플을 넣어주고 그 스타트 버튼만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화된 이제 그 세퍼레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그 샘플을 인풋 실린지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왼쪽 그 마이크로스코픽 이미지에도 나타나 있지만 일부 적혈구 셀들이 백혈구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분리 과정으로는 100% 완벽하게 그 적혈구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리된 샘플을 다시 한번 인풋 실린지에 넣어주고 두세 번 세퍼레이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혈구의 퓨리티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분석 분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펌핑 시스템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지어 손으로도 이렇게 작동이 가능해서 전기 설비가 부족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샘플 분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발한 이제 그 백혈구 분리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분석 용도로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분석 연구에서는 이제 1단계에서 일단 백혈구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분리된 백혈구를 분석하는 두 번째 디바이스 IDS라고 되어 있는 Iso Dielectric Separation Device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백혈구가 가지는 전기적인 특성에 따라서 백혈구를 분리해서 백혈구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는 사실 셉시스입니다. 셉시스. 셉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폐혈증은 몸에 저희가 박테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인펙션이 되는 것인데요. 박테리아가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걸 다이그노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박테리아를 증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과정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으로 이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제 백혈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친일자에 대항해서 백혈구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활성화되게 되면 백혈구가 전기적인 특성이 또 달라지게 되고 이것을 이 IDS 디바이스로 측정함으로써 이 백혈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일단 백혈구를 분리해내고 2단계에서는 분리된 백혈구를 넣어주면서 얼마나 액티베이션 된 백혈구들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셉시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실험실 단위에서 저희가 이 오토메이션된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뷰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이 제어가 되게 되고 1단계에서는 이 백혈구, 적혈구가 모두 포함된 다일루티드 혈액이 분리돼서 최종적으로 백혈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백혈구가 이제 두 번째 실린지 펌프의 인풋 실린지로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IDS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IDS 디바이스 끝단에 이제 백혈구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백혈구에 지나가는 프로브 파일이 이제 얼마나 액티베이션 됐는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sepsis 환자와 그리고 그 건강한 사람의 이제 혈액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이 IDP라고 하는 거는 IDS 디바이스에서 이제 벽면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프로파일을 계산을 해낸 것인데 sepsis와 헬스 그 건강한 사람 환자와 건강한 사람 간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이 sepsis를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백혈구 분리 외에도 IDS 디바이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백혈구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분리된 백혈구를 단순히 1차 패널을 흘려주면서 이미지 촬영을 하는 거죠. 이미지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백혈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미징함으로써 백혈구의 종류뿐만 아니라 백혈구의 활성화 정도도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white blood cell separation 기술 외에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개발한 NDDS 플랫폼을 저는 그 건강한 정자 세포를 분리하는 데도 활용을 했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정자를 채취하는데 전처리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CAR-T셀 테라피, CAR-T셀 매니팩처링 과정에서도 이제 그 CAR-T셀을 액티베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필연적으로 T셀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진 액티베이션된 T셀과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T셀을 분리해냄으로써 CAR-T셀 매니팩처링의 이피션시를 극대화하는 데도 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템셀을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솔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데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3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이 개발한 분리 기술을 상용화 레벨로, 그러니까 실제 의료계나 산업계에 활용할 수 있는 레벨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디바이스들을 이제 매스 프로듀서블한 폼으로 트랜지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단위에서는 PDMS 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액체 상태의 이제 용액을 이러한 틀에 이제 몰드에 부은 다음에 굳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디바이스들을 제작하고 그 플라즈마 본딩 과정을 통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임으로써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실 그 원리적으로는 이 채널들을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병렬화해서 높은 트루풋을 가지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PDMS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층을 만드는데도 그 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저블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패러라이즈해서 트루풋을 높이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필연적으로 매스 프로듀서블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이제 이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PDMS 디바이스를 플라스틱 디바이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흔히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사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플라스틱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분당 이제 디바이스당 뭐 1분 이내에 그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걸리게 되는데 이런 굉장히 빠른 매스 프로듀서블한 패브리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생산해내고 이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적층함으로써 이렇게 그 높은 트루풋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영상은 디바이스를 사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사출해낼 수 있고 사출한 디바이스의 그 오픈된 채널을 그 실링하기 위해서
다음에 필름을 이용해서 채널 오픈된 채널면을 닫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디바이스가 제작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된 디바이스를 저희가 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물론 그 디바이스 하나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지만 PDMS 디바이스를 대신으로 플라스틱 디바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디바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스루풋이기 때문에 이 스루풋의 효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 바이오 매니팩처링입니다. 바이오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해 엔지니어드 된 호스트 셀, 그러니까 이 셀 같은 경우에는 세라피우릭 프로틴 같은 어떤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내도록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는 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가 다음과 같이 뭐 안티바디들이나 프로틴들을 생산해내게 되는데 이 생산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저희는 하베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셀 리텐션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챔버 안에서 세포들이 내뿜는 이런 프로틴이나 이제 안티바디들을 세포로부터 분리해내서 하베스트하고 분리된 세포들은 다시 챔버에 넣어주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러한 프로틴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펄퓨전 컬처 과정에 세포를 리텐션하는 디바이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셀 리텐션을 이뤄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파울링이나 클로깅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멤브레인의 메인테넌스의 코스트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필트레이션 되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리커버리 이피션시,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틴을 얻는 과정의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크리티컬한 단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스파이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저는 이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방법을 대체하고자 하였고 특히나 개발한 플라스틱 디바이스는 대량 생산에서 적층해서 대용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한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이용한 셀 리텐션 프로세스를 디벨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방법 대신에 스파이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세포들은 계속 이 챔버에 가둬놓으면서 저희가 세포들이 없는 이 프로틴들이나 안티바디들을 연속적으로 하베스트하는 이 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의 동영상은 대용량 플라스틱 디바이스 대용량 분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디바이스에 이제 필름을 한쪽을 벗겨내서 양면 필름인데요. 양면 부착 필름을 증착함으로써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패러렐라이즈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 멀티플렉스드 유닛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이렇게 멀티 레이어 스택트 스파이럴 디바이스를 저희가 하이 트루풋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다음과 같이 실험 셋업을 구상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챔버 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생산해내는 단백질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챔버이고 이 안에 있는 샘플들이 펌프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퍼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세퍼레이션 된 셀들은 계속 이 챔버에 가둬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들이 없는 프로틴들은 한쪽 다른 플라스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제 펌프를 작동시킨 이후에 이제 샘플들이 디바이스에 주입되게 되고 이 밸브를 이제 셀 퓨리파이드 된 아웃풋이 나오는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 세포가 없는 샘플들만 하베스트하게 되고 세포들은 계속 이 인풋 챔버에 가둬져서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치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 펄퓨전 컬처에서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는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 인풋 챔버에 들어가게 돼서 연속적으로 세포들이 자라나면서 이 안에서 테라피우릭 프로틴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주되게
연구해온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는 플루이드 메카닉스 그리고 머티리얼 사이언스 기반으로 그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해왔고, 가장 기반 기술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 기술들, 그리고 추가적인 수치 해석 기술들이나 딥러닝 이미징 기술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개발한 키 테크놀로지로는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스트레이터블 스트레인트 센서를 개발한 연구가 있겠고, 두 번째에서는 마이크로 나노 플루이딕스를 기반으로 매니플레이션하는 마이크로 나노 파티클을 매니플레이션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실험실 단위의 그 PDMS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디바이스를 클래식 디바이스로 전환함으로써 대량 생산과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디바이스들은 특히 이제 바이오 시그널 모니터링이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 플루이딕 기반의 입자 제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블러드 어널시스나 그리고 칼티셀 매니팩처링, 그리고 스템셀 프레퍼레이션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에서는 이러한 바이오 매니팩처링 기술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머르크나 살토리우스 같은 회사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과기대에 옮긴 이후에는 개발한 분리 시스템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워터 트리트먼트에도 활용하는 연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이노베이티브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이제 샘플 프레퍼레이션 앤 어널리시스가 할 수 있는 센터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어드바이저들과 콜라보레이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사실 그 지난 학기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아직 실험실 셋업이 크게 갖춰지진 않았는데요. 저는 앞서 이 리서치 스트래티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 나노 플루이딕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참석하신 이제 그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실과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 이제 국내 회사들이나 국내 학교들의 이제 시설적인 면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MIT에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시설적인 면에서 저희가 부족하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인 연구 그룹들의 가장 좋은 점은 그 공동 연구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도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다양한 연구 그룹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연구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실들과의 공동 연구를 정말 환영을 하니까 편하게 저에게 컨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녹화된 영상이 그 네.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이제 이 발표 그 시간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학부 때부터 교수님이 되시기까지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네, 어떤 그 연구 과정 가운데 조금 애로사항이나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 네, 네,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 약간 확신과 근면 성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모호한 얘기긴 한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좀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연구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연구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필수적인 그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직 못 찾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강의 이제 스피처로 활동하셔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여기서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 저희가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네.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모두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대화 교수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